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신공항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어 전주의 한 후불제 여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내용, 그리고 빈 용기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광복 79주년 의미와 과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새만금 신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새롭게 건설되는 다른 공항과 비교해 활주로가 짧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C급, 그러니까 중형 항공기 운항만 가능한 2,500m 규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새만금 신공항에는 그 길이 2,500m 규모의 활주로 1개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기타 이제 유도로라던가 주기장, 여객터미널 같은 부대 시설들이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바로 옆에 있는 그 군산공항 활주로 길이보다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길이가 좀 더 짧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아무래도 이런 대형 항공기들이 운항하기가 어렵고 중형 이하의 작은 항공기들만 운항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이런 장거리 노선 등의 취항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새만금 신공항이 취항 예정인 노선이 일본, 중국, 동남아 같은 비교적 이렇게 단거리 노선들 위주로 운항이 될 예정이고, 따라서 이제 비행기 등급도 중형 항공기 이하의 비행기들이 운항이 될 예정이어서 현재와 같은 설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부산 가덕도 공항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가덕도 신공항은 3,500m. 자, 규모나 예산 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 그 활주로 길이가 3,500m 규모의 활주로가 설계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 활주로 건설도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설계되어 있는 활주로 길이가 3,500m여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들도 운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활주로 길이가 2,800m로 돼 있는데 이것을 3,160m까지 활주로 길이를 늘리는 그런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구 신공항이라던가 그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개항 예정 시기가 2029년으로 돼 있어서 새만금 신공항과 지금 개항 예정 시기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경쟁에 좀 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착공도 하기 전에 새만금 신공항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 환경단체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 이런 그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소송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환경단체 측에서는 이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가게 되는 그 부지, 이른바 그 수라갯벌이라고 하는 그 갯벌의 어떤 생태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인근에 희귀종 철새들의 어떤 도래지들이 조성이 돼 있어서 이런 환경 문제 등을 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군산공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공항이 이런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공항 역시 좀 경제성이 낮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미 2년 전에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완료됐다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고, 경제성이라던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주장들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반박을 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활주로 운영 등급을 상향해서 제주공항 수준으로 높이겠다. 또 항공기를 세워두는 곳, 자, 주기장을 애초 5개에서 11개로 늘리겠다, 이런 것을 이제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자,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등급 상향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등 건설을 맡고 있는 곳이 그 HJ중공업 컨소시엄입니다. 네. 여기서 현재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이 HJ중공업 컨소시엄 측에서 이 활주로 규모를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제주공항 수준으로 이제 높이는 그런 설계를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주기장 역시 그러니까 비행기를 세워두는 공간이죠. 주기장 역시 늘리는 이런 설계 제안을 설계사 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지금 이것을 반영을 해서 네. 공항 설계를 앞으로 향후 증설을 할지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여행업체에 경비를 지불하는 이른바 후불제 여행 방식이라고 있는데, 자, 이 같은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했던 여행사 대표가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수백 건 접수됐습니다. 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여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후불제 여행 상품이라는 것이 고객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를 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여행사 측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 고객이 이제 여행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이제 차후에 납부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그 고객들이 많이 가입을 했는데 코로나19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여행을 갈 수 없다 보니까 해약을 요청한 고객들이 있었고 그 해약금에 대한 반환을 여행사 측에서 지연을 하면서 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현재 이 형사사건화까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액만 15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도내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 대표는 곧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급해 주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사기로 보고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 후불제 여행 상품 판매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사기관 측에서는 이 계약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허위라던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것으로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 측에서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를 사업 목적 외에 다른 부분으로 좀 사용을 했다던가 그리고 계약을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허위라든가 기망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정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후불제 여행 방식 자체가 사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건 어떤 면입니까? 후불제 여행 상품이라는 어떤 그런 사업 모델 이 자체가 이제 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불이라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좀 체납의 위험이 높다 보니까 그 위험이 통상적으로 좀 사업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사기적인 성향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전세 사기범들이 아주 소액의 자기 자본금만 가지고 이른바 뭐 갭 투자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여러 채의 주택을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형식들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업적인 형태로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기게 되고 아주 약간의 그런 상황 변화만으로도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통상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사기적인 그런 면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자, 대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지금 현재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좀 여행사 측에서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 투자금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투자 약정이 뭐 이른바 MOU라고 하죠. 그 양해각서 형식이어서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사 과정이라던가 어떤 법적인 대응 과정에서 그 여행사라든지 대표 측의 책임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를 통해서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좀 회복시키고 전보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수수료라는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자,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는 것이 이제 그 뭐 술이라든지 음료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할 때 그 구입하는 물품 대금에 빈 용기 반환에 대한 보증금이 포함된 상태에서 구입을 하게 되고요. 소비자 측에서 이 빈 용기를 유통점, 소매점 측에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 유통점에서 그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반환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통상 이제 뭐 유리병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기들이 대상입니다. 그 용기에 보면 뭐 보증금 환불 대상 이런 문구들이 표시가 돼 있는 그런 용기들이 이제 대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유통점에서는 1인 1일 30병 이내라면 빈병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유통점 입장에서는 그 일거리는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이익이 적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빈병을 유통점에다가 가져다 주면 유통점에서 이것을 받고 또 보증금을 환급을 해줘야 되고, 이 병이 뭐 혹시 손상된 것은 없는지, 이물질이 껴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이것을 향후 또 제조업체 측에 반납까지 하는 업무까지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병 보관 장소라던가 인력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제조업체 측에서 빈병 회수하는 수량을 좀 제한하는 경향도 있고 수수료도 낮다 보니까 하게 되는 업무에 비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부 유통점에서는 현금 대신에 뭐 판매 중인 상품으로 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갈등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안으로 무인 회수기 설치가 꼽히고 있는데, 자, 비용이 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점 측의 이런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고 있고,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제 빈병 무인 회수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빈병을 자동으로 회수해주는 장치인데, 기계 안에 빈병을 넣으면 병을 또 분류를 하고 또 자동으로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당 설치 비용이 대당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가량으로 상당히 고액이고, 또 설치 장소도 필요해서 이게 소규모 유통점에 설치되기는 좀 어렵고요. 전라북 도내에서도 보면은 대형마트 한 곳에 좀 2대가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 전부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빈병 무인 회수기 같은 경우에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는 곳에서 그 설치 비용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빈병 보증금 제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크게 수익을 보게 되는 곳이 그 음료 제조업체 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음료 제조업체 측에서 어떤 빈병 회수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무인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서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이 되면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올해는 광복 79주년을 맞아 한층 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치러지는 광복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요.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광복절 79주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논의해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강한 광복회 전북지부장, 변은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 교수,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강한 지부장님, 8월 15일 광복절은 지났습니다마는 올해로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요? 먼저 말씀 원래 들어보겠습니다. 광복절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기에 기쁜 날이고, 앞으로 자유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꿈꾸며 살아가야 할까를 기대하는 날인데, 이번 79주년 광복절에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매우 착잡하게 보냈습니다. 네. 자, 이번 광복절과 관련해서 독립운동 단체들과 정부가 기념식을 따로 개최하는 참 반쪽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자, 안타까운 심정이실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요? 거의 이번 일의 가장 근접한 직접적인 원인은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과 관련된 건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순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교육하고 공부하는 공간, 민족의 바른 역사를 인식하게 하는 공간으로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아주 성스러운 곳이고, 지금까지는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운동가의 직계 후손 또는 우리 역사를 바르게 공부하신 학자들이 기념관장을 해왔는데,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기념관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일본 식민지를 정당화하다고 한 쪽으로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번에 임명된 사람은 그 면접 시험에서 일제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국민이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다 부정하고 그때가 일본의 국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밖에서는 취임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취임사에서 독립운동사를 더 발굴하고 연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이 과하게 되어 있으니 재평가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돼서 독립기념관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친일 행위로 이어가게 될 게 눈에 보이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그것을 의사를 청와대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본 기념식장에 가게 되면 분란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따로 하겠다 해서 나누어져서 기념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기조가 단순히 독립기념관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펴온 외교 정책에서 일본의 종속적인 관계를 가져온 것,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문제,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문제, 사도 광산 문제 등 일련의 행위들이 전부 이어져 왔고, 또 이 독립운동 관련 우리 그 역사를 관장하는 기관은 단체장들이 이미 이 사람들로 다 교체가 돼서 역사를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주자가 독립기념관장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아왔던 것들을 이제 이거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난 알겠습니다. 현상이었습니다. 네. 자, 지부장으로서 광복회를 수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정부와의 대책 관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시간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변은진 교수님, 자, 우리 이강한 지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사관이 논란이 됐는데, 자,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인사들, 우리의 독립운동사, 또 8.15 광복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이제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구체적인 제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면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막 베스트셀러도 되고 이랬었는데, 예, 그 책을 쓴 이제 이영훈 교수라고 아마 다들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일 종족주의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 이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했던 그 기조가 되는 민족 정신, 민족주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이다. 그러니까 비하를 하는 거죠. 샤머니즘이라고 저 옛날 원시 고대 사회의 샤머니즘으로 비하를 시키고 있고, 또 그 마찬가지로 그 뉴라이트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역사를, 근현대사를 썼던 대한민국 그 이야기 이영훈 교수의 2007년인가 나왔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우리 민족이 독자적인 힘으로 무력으로 자주적으로 싸운 것은
3.1운동 직후인 1920년 딱 한 해였다. 이렇게 서술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자주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15 해방 같은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대한민국 이야기 거기 이제 이렇게 아예 적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시아와 태평양의 헤게모니를 두고 일본이 미국과 벌인 전쟁 덕분에 미국에 의해 해방되었다. 이렇게 서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너무나 고맙게도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해주지 않았으면은 그 덕분에 우리가 해방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독립을 꿈꿀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또 더 나가면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해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니까 사실은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거기에 반대해서 전쟁에 반대해서 반전운동을 하고 반일운동을 하고 그랬던 분들은 반대로 평가가 절하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거기에 예컨대 일본의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또 거기에서 장교로 갔던 사람들 이런 우리 흔히 이제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죠. 이러한 역사 인식 속에서는. 자, 김재호 지부장님. 자, 그런가 하면 일부 우리 독립운동가에 관한 그 논란도 있습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운 논란이 있었고요. 자, 정읍 출신의 백정기 선생은 무정부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서운을 수여받았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일련의 일들이 뭐 사상과 이념 때문에 벌어지는 논란인데, 자, 민족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런 이념이나 사상의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논란을 부추기는 세력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속에서 이득을 얻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당시의 일제 지배하의 독립운동 방략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진행된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사상적 측면에서 보면은 민족주의자도 있을 수 있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다양한 스펙트럼 이것들을 해방 이후에 분단과 전쟁의 생체계로 만들어진 이념의 잣대로 들이대는 거죠. 이분들은 사실은 나라가 분단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 이후에 본인들의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만든 그리고 격화된 그런 이념으로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가들을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다 평가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독립에 대한 일념으로 운동을 해오신 독립운동가 후손들 가난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강한 지부장님, 자, 좀 오래된 조사지만은 2015년 한국일보의 조사에 따르면은 그때 광복회 전 회원 6,8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 응답자 75%가 월 소득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또 이 중에 10%는 50만 원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자, 실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생활은 어떻고 지금은 처우가 좀 달라졌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가난한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당시 선대에서는 독립운동 한다고 나가서 싸웠거나 감시를 받아서 직업활동을 제대로 못했거나 해서 못 배웠고 그 후대도 이어져 간 과정이 그렇게 돼서 저번에 그 우리 회원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왜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바치고 이렇게 우리를 가난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다. 독립운동에서 얻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후손도 있을 정도로 가난했고 또 한 분은 지금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대학까지 내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곤란하긴 한데 한 번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왜 돈 안 주느냐 나를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원래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헌신해서 나라를 찾자고 했지 내가 보상을 받겠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후손들도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다만 알아주라는 거죠.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한 일을 헛되게 하고 그 일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짓거리 말고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이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면 그게 고마운 건데 그 자체를 지금 지우고 없애려고 하는 이 현실이 더 무섭죠. 독립운동 하셨다는 죄로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하는데 남들한테 그 비하받는 것이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역사를 이거 자꾸 뒤집어 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울분이 터지는 거고 이런 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증을 제대로 해주고 실제로 발굴받고 포상받지 못한 분들을 더 찾아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다라고 하는 이념을 정신을 세워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자체마다 또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발굴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병 교수님, 전북 지역 상황은 어떻고 또 그 발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부에서 서운된 분이 뭐 외국인도 있습니다만 네. 포함해서 포함해서 18,000여 분 정도 됩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전라남북도 포함해서 한 15%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금 현재 또 보훈처의 이 공적 심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오랫동안 좀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연구했던 분야나 이런 것하고 비춰봤을 때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 너무 안 돼 있다. 보훈처에서 공적 심사를 해서 서운을 주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기초 자료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이 활동하시고 더 고초를 겪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고초를 겪었다라는 것의 자료가 1차 자료로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여러 그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1차 자료의 발굴로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네, 그렇군요. 자, 이강한 지부장님, 현재 독립유공자 관련 지원이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다른 분야는 수권자의 기록 관리가 이제 가족에게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때문에 지원이 좀 더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원래는 손자녀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 때 그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정정을 해가지고 삭제를 시켜가지고 하나로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금 바꾸자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져가지고 어렵겠습니다. 점점 더. 네. 다른 보훈단체의 국가유공자의 저기에 다 본인이거든. 거기는 이게 본인, 부인, 아들 이렇게 세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로 끝나니까 이게 불공정하다 이런 것 때문에 형평에 맞게 정리를 해주라. 보훈에 관한 것은 기준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행적을 더 연구하고 찾아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김재우 지부장님, 자, 독립운동가 후손을 찾는 것 못지않게 친일 행적을 한 이들을 알린다든가 또 일제 잔재를 없애는 그런 노력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를 이루셨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전라북도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가 만들어진 지는 한 거의 이제 25년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여러 친일파를 옹호하고 그들을 찬양하는 기념관이나 기념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단지비를 세우는 작업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지금 현재 시청이나 도청, 뭐 경찰서에 걸려 있는 친일 인사들 대부분이 이제 다 간부급이겠죠. 이들의 사진들을 끌어내리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명 바꾸는 것, 뭐 전주 미쓰비시 창업주의 호인 전주 동산동을 바꿔낸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뭐 덕진공원의 김해강 시비를 철거시킨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전주 초등학교에 있는 그런 봉안전, 이것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많은 한계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적 구조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사이고 정의인데 이것이 그리고 아직도 많은 미해결된 것들이 봉착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나 시군 단위에 편제돼야 한다. 부서로. 그래서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들, 연구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런 친일 청산 활동들이 책임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문화예술인이라든가 학자, 정치인 중에서도 친일 행적이 드러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친일 행각을 가려내는 일 계속 하시겠는데 어떤 점에 좀 주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 정부죠. 정부에서 했던 때가 1,006명 정도 이렇게 친일파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한 4,700여 명 이 정도가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부족하죠. 그 과정에서. 그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친일 인명사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118명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친일파로. 이런 것들 보면은 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전북 지역에 이제 뭐 친일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부통령까지 했던 인촌 김성수, 뭐 수당 김현수, 뭐 최만식, 서정주, 그다음에 모 당의 원내대표였던 그 증조부인가요? 그 홍종철 고창에. 그다음에 문일엽 이사장을 했던 분의 증조부인가요? 문종구 군산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제 이것을 직업별로 분류를 하면은 아무래도 경찰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관료, 중추원, 뭐 친일 단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제 지배의 백성들이 더 학정을 받았던 것들은 사실은 말단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데에 대한 연구도 미진하고 지역에 있는 토 세력이나 아니면 친일 지주들 이들에 대한 것들도 연구가 미진하다 보니까 이들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해주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도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지금 현재 친일 인명사전 4,700여 명이 등재되어 있는 이것을 개정해서 증보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변은진 교수님, 일제강점기 말에 항일 비밀 결사 운동에 관한 연구에 주력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북 지역의 비밀 결사 운동이나 비밀 결사 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그 일제 말기라고 하면 이제 전시체제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민족 말살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어떤 표면적인 단체가 합법적인 단체 같은 것들을 전혀 만들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비합법적으로 결사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친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지도한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국내에서는 그런 인사들도 개별적으로 다 흩어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뭐 그냥 자발적으로 청년, 학생 이런 층들이 제일 많고 또 일본에 징용된 노동자 그 대부분 청년층이죠. 제가 이제 한 바로는 거의 뭐 20대, 만약 20대, 30대, 뭐 10대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비밀결사 일제 말기 하면서 그 전체 한 360개 결사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이 한 150개가 되고 국내가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그 비밀결사를 조직하려고 시도했던 그 가운데 전라북도가 한 1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7년부터 45년 사이에 대부분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 학생들의 결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초자료 조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이분들 대다수가 아직도 서훈을 못 받고 있고 공적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90년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에 그 전라북도에서 한 차례 연구를 한 적이 있었던 조사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990년대예요. 근데 그런 결과가 이제 예컨대 우리가 그 어떤 사건 비밀 결사 사건이 검거가 되거나 하면 여러 한 대여섯 분이 그 판결문도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 중에 이제 한두 분만 딱 성운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전라북도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추가 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강한 지부장님, 전북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분을 꼽을 수 있다면 어떤 분이겠습니까? 한두 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독립운동이 1895년부터 50년까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참여해 주셨던 박준순 선생님, 백용선 선생님, 이기송 선생님 등 3.1운동 지도자들도 수만 명이 계시고 이어져서 1920년 그 봉오동 전투에서 참모장을 하셨다고 하는 고평 선생님도 정읍 출신이시고 1930년대에 그 이봉창, 윤봉길, 유봉창 의사의 의거와 같이 3대 의거로 봐주는 백정기 의사의 그 육상점 의거까지 해서 독립운동을 투쟁을 하셨던 분, 민족의 우리 삼의사라고 칩니다. 그래서 효창공원에 같이 계시는 유명한 분도 계시고 그 이후로 의열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뭐 김춘배, 완주의 김춘배 의사 같은 경우는 신창 함경도에서 파출소를 지서를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2만 명이 동원되고 20일 동안 전국이 들썩들썩했던 사건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아까 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1940년대 학생들 독립운동이 광주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학생운동도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쭉 이어져 와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쭉 끝을 모르게 이어가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이종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광복군 지대장 되어가지고 독립군 그 광복군 지휘하시다가 귀국할 때 이게 부대를 해산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배에서 오시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김구 선생님이 되게 서러워 울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독립군으로 활동하신 분, 광복군으로 하신 분 이렇게 이름이 그냥 우리가 열거해서 알만한 분이 한 50분 돼서 그분들에 대한 기록은 지금 그냥 우리 전시관에다 지금 따로 모셔놓고 나머지를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가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호남에서 의병도 호남 의병이 전라북도에서 태인에서 시작됐고 3.1운동도 군산에서 시작돼서 전라남북도로 이어져 갔고 의병 호남 토벌 작전에서 가장 많이 활동한 것도 전라북도의 의병이었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다 발굴되지 못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찾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하려면 능력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많은 분이 발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독립운동과 또 광복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말씀 또 강조해 주실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지부장님.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가 봉착해 있는 이런 모든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역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데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런 학교나 아니면 교육이나 여러 분야에서
공동체의 정의를 세운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우리가 그 역사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 보면 마르크 블루의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빠한테 물어보죠. 아빠가 역사는 무엇에 쓰는 건지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던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좀 더 발전하고 좀 성숙된 과정으로 이렇게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광복절 전후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역사 전쟁도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철저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변은진 교수님.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제가 지금 오늘도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 인식이 우리도 문제지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 후세대 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역사 인식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광주에 있는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와서 이제 심포지움 같은 거를 했는데 주제가 지역학이었습니다.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후세대들 초등학생들 중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이렇게 과거사라든가 역사를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의회의 조례로 8개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과연 어떤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비교가 좀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독립유공자들을 제대로 발굴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전주만 보더라도 예컨대 전주시 항일운동사 같은 것들은 전혀 책으로도 나와 있지 않죠. 전라북도 독립운동사 거의 책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에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저도 이제 그걸 뭐 기획부터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집필하는 작업까지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이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런 작업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기초적인 연구와 자료조사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돼야 역사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이강한 지부장님. 네.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를 나누어서 하면서 분란을 일으킨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게 광복회장의 어떤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었던 1919년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 일제의 식민 지배는 불법 있고 무효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 그동안의 조약이나 이런 것도 강제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고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열심히 했다는 이런 기조가 지금 뒤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 뒤바뀌어지는 것이 지금 싫은 거죠. 가령 2005년도에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었어요.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서 검토하기를 그분들은 국적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국적을 다시 찾아낼 필요가 없다 하고 법사위에서 결정을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국회가 인정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우리 정신이고 기조이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빼앗겼으면 강도당한 건데 강도당한 물건을 가져간 놈이 지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똑같은 이치죠. 우리는 빼앗겼을 뿐이지 우리가 주인이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다는 이런 역사 기조를 바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국민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역사 전쟁 관심 있게 봐주셔서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다는 말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빛을 되찾다는 의미의 광복절은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올해로 79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하고 광복절의 의미가 빛바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광복절 79주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광복의 길이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독립의 정신과 그 유산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게 하는 것이겠지요.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